인문학이 필요한 날 기마도서관의 인문학 동아리에서 구스타프 클림트를 조사한 저는 유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구스타프 클림트 이 조사하면서 제가 참 예술적인 소양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걸 되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클림트를 조사하면서 제 삶 속에서 좀 클림트를 찾고 싶었는데 참 예술적 소양이 부족하고 이걸 그런데 또 여러분 앞에서 부족한 거를 들키지 않고 속이기 위해서 뭔가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속여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사람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 그동안 얘기한 거 보면은 예. 뭐지 빨리 뭐 한다. 예, 그쵸. 뭐 후딱 빨리 하든지 후딱 빨리 해서 정신을 쏙 빼놓든지 저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선물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저의 소양을 감추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예,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 저의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정신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스타프 클림트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저번에 저기 안 계장님 PPT 굉장히 잘 들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안 계장님이 쭉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논문 형식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계장님이 정리해 주신 그런 방식이 이제 미괄식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작가 지망생 아닙니까? 또 약간 이 PPT와 글쓰기가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안 계장님이 하셨던 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미괄식이라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귀납적인 방법으로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나의 논리는 이러이러해서 라파엘로는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고 저는 오늘 약간 좀 깨는 방식으로 저는 오늘 2갈씩 잘 사용 안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결론부터 내리는 거죠. 그냥 확 까제끼는 거죠. 클림트는 황급빛 자유다. 이렇게 까제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는 PPT를 준비했고요. 문학에서는 잘 사용 안 해요. 이 2갈씩을.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까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안 읽어가지고 요거 이제 문학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인데 또 요게 가끔 맥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요번에는 이제 이 2갈씩으로 먼저 황급빛 자유라고 얘기해 놓고 어떻게 클림트가 황급빛 자유를 표현했나 이제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요 황급빛 자유라는 거는 뭐 어디 책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클림트를 이제 조사하고 또 제가 자유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항상 저는 글을 쓰면서 자유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항상 자유하고 싶은 그런 자유를 또 유쾌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이제 클림트를 보면서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눈에는 요게 이 자유가 초점이 맞춰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식어로 제가 황금빛이라는 황금의 소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 나름대로 클림트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1시간 준비했는데 좀 예상 시간 했더니 1시간 반 정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뭐 2시간 2번에 걸쳐서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이 클림트가 어떻게 자유에 대해서 표현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4가지 키워드로 클림트의 자유가 이 4가지 키워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약간 정리를 했어요. 근데 먼저 용어 정리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자유는 뭐냐? 자유는 뭐냐? 자유는 뭘까요? 자유는 저는 제가 이제 자유에 대한 글도 쓰고 이제 자유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자유는 먼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용기를 가지고 무언가로부터 독립을 해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제 4가지 키워드도 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여자로부터 내가 용기를 내서 독립해야겠다. 그리고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자유. 그래야 정말 여자를 사랑하는 거고 부인, 뭐 남편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클림트 그리면서 이걸 봤어요. 클림트가 자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굉장한 용기를 내고 그 용기를 통해서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키워드를 이제 이 자유라는 개념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클림트는 여자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어요. 아까 저희 강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여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클림트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뭐 에곤 실레도 자화상 많이 그리고 대부분의 화가들이 자기 자화상을,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애로서 이제 자화상을 막 그리잖아요. 근데 클림트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적이 없어요. 뭐 대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아, 자화상이 왜 없냐 그랬더니 어떤 그 그림의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은 존재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평범하다. 나는 그냥 직업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고, 이런 평범한 그림 그리는 사람을 소재로 그림 그릴 만한 게 없다. 하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하고 표현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여자를 그린다. 그래서 여자의 그림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자로부터 자유했다는 건 바로 그 어떤 여자랑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클림트는 혼자 살았고, 그 클림트 아뜰리에에 항상 그냥 옷을 벗어제낀 여자들이 막 돌아다녔대요. 모델이죠. 근데 이때 모델이라는 거는 말이 모델이지 다 애인이에요. 애인이자 모델이자 뭐 그런 식으로 같이 그냥 아뜰리에에서 살면서 그냥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들을 이렇게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제낀 거죠.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가 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클림트는 여자로부터 자유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여자에 대한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여자 그림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는 에밀리가 있어요. 에밀리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연인, 그 키스 그림의 주인공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여자거든요. 에밀리라는 여자인데, 에밀리도 여자 아니야? 에밀리도 여자 1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에밀리는 좀 특별해요. 에밀리는 여자이기 전에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거의 가족과 같다. 그래서 에밀리, 그런 가족처럼 생각한 에밀리를 사랑하고 굉장히 아꼈지만 그 아낀 만큼 스스로에게 거리를 두고 서로 독립하면서 자체적으로 생활했어요. 사는 것도 따로 살았고, 대신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휴가 기간에 만나서 또 한 몇 달 동안 살다가 또 다시 떨어져 있다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서로 그렇게 지낸 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클림트 입장에서 봤을 때 에밀리로부터 자유했다고는 또 저는 또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반대로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에밀리가 클림트로부터 자유하지 않았나, 그 자유를 클림트가 선물로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에밀리는 이미 직원이 100명이 넘는 그런 의상실을 경영하는 굉장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그 디자인도 하고 의상실도 경영하고 굉장히 그 손님들도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클림트를 소개해주고 막 손님들한테 소개해주고 뭐 그런 발판도 해줬는데, 이 여자는 굉장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여자와 또 같이 지낸 클림트는 이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 자기 그 커리어 절단되잖아요. 경력 단절, 이런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경력을 좀 에밀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 사랑을 서로 거리를 두고 사랑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결혼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면서, 저는 굉장히 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유지하고. 근데 이 에밀리는 이렇게 또 직업이 있고 뭐 직원도 100명 있고 이런 여자고, 또 클림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여자들이 막 득실득실 되고 막,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이해하고 용인하고, 에밀리도 사업하면서 남자 안 만났겠어요. 뭐 서로 이거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자유를 줬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봐요. 클림트가 여자가 이렇게 이 정도를 넘어서 굉장한 많은 애인들이 있었고, 사후에 14명이 친자 소송을 냈대요. 소송 낸 여자만 14명이면 소송 안 낸 여자, 친자, 그러니까 애가 없는 여자는 또 몇 명이겠어요. 애를 가지고 네 아니냐라고 들이민 여자만 14명이면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겠어요. 서로 이거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도
삶 속에 이 가슴 한 구석에 그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굉장히 많은 편지로, 이때 당시 전화가 있었는데도 전화를 안 걸고 꼭 그 엽서로 썼대요. 엽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글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예술에 대한 갈망, 또 에밀리도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서로 교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이자 가족이자 연인이자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둘 사이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클림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막 죽으면서 에밀리를 불러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여자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저는 보통 그런 유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남자의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떠오르는 여자가 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지만 뭐 이 생에서는 뭐 실현되기 어렵지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멋있다.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멋있었고요. 마치 그 굉장히 시적이고 소설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자연인데, 이 자연에 대한 그림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이거는 제가 그 저의 역량 부족으로 자연은 조사를 많이 못했어요. 뭐 이 자연에 대해서도 많이 그렸는데 이건 제가 조사를 좀 못했고요. 저는 이 3번, 4번을 묶어서 이걸 약간 그 클림트가 신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역량 부족으로 신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서 자유를 얻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지만 여긴 제가 역량 부족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 번째 키워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클림트 그 동생이 있고 동생이 먼저 뇌출혈로 죽고 똑같은 병으로 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두려움이 있겠죠. 아니 동생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클림트는 그 두려움에서 용기를 얻고 두려움으로 또 독립을 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서 나의 삶을 살아나야겠다. 나의 인생을 견뎌내야겠다. 그걸 그림으로써 견뎌내야겠다라고 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나중에 오스트리아 그 주류 미술계로부터 분리주의라는 걸 만드는데 그 하나의 발판이 된 게 이 죽음이 아닌가,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철학에서도 제가 또 철학하는 여자 아닙니까? 철학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철학적인 사상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그림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네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클림트를 공부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 이 남자를 제가 왜 좋아하는지 모르면서도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좋은 기회에 저도 제가 왜 클림트를 좋아하는지를 또 알게 되고 제가 또 왜 이 그림을 그렇게 계속 품고 살았나 그거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이 요번에 저도 공부가 됐고 그걸 또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잠깐 요런 그림 여기 지금 표현은 잘 안 됐지만 요게 그 나무에 이렇게 꽈리 꼬아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거를 제가 표현한 건데 저는 여기서 독립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자유해야 돼? 꼭 그렇게 뭔가로부터 뭐 독립해서 뭐 구스타프 클림트가 독립해서 분리해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꾸 이래야 돼라고 이렇게 또 저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 제가 한자를 썼는데 갈등인데요. 이 갈등이라는 게 칡가리잖아요. 칡과 등나무가 그 서로 이렇게 꽈리를 틀면서 서로를 올가매요. 그래서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도고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제가 이거를 산에 갔다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는 순간 답답해요.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고 서로가 서로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이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술도 그렇지만 저희 인생에도 이런 관계가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있고 뭐 가족 간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갈등이라는 걸 생각할 때 서로에게 좀 거리를 두고
근데 거긴 또 용기가 필요하죠. 서로에게 용기를 내서 좀 거리를 두고 항상 독립을 해서 자유로운 좀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클림트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잘 표현이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클림트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미술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작품 감상을 잘 모르는데 제가 클림트를 감상을 해야 여러분에게 그 클림트에 대한 감상의 소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먼저 또 감상을 해야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림을 봐야 되나. 근데 사실 그림을 안 본 적은 없어요. 뭐 저기 안 계장님처럼 제가 뭐 이렇게 외국에 간 적은 없지만 그 무슨 뭐죠 그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뭐 오면은 뭐 가서 뭐 전시회도 보고 그 귀에다 꽂는 거 뭐죠 뭐 도슨튼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귀에다 뭐 대여해서 꽂으면 귀에서 막 설명 나오는 것도 듣고 또 가면은 뭐 2만 원, 3만 원짜리 도록 있잖아요. 막 그림에 대한 설명 나오는 거 이것도 사가지고 또 집에 가서 많아요. 이런 책 사가지고 다 보고 그래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술의 전당까지 가서 시간 내서 가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클림트도 준비를 하고 미술 작품을 앞으로 계속 저희가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삶 속에서 그 예술의 가치를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미술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을까를 제가 저를 위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이렇게 준비한 감상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그 미술 작품을 그 수많은 예술이 있고 미술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하나를 꼽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남자를 만날 때도 모든 남자가 다 내 거가 될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꽃을 제가 다 밟고 싶어도 모든 꽃을 다 밟아버릴 수 없는 것처럼 뭘 하나를 찍어야 되죠. 그래서 취향을 먼저 저는 저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나를 딱 골라야 된다. 그래서 제 취향이 제 남편이더라고요. 제 취향이 제 남편입니다.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취향이 뭐지? 취향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취향이라는 거를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어서 제가 이랬어요. 사실은 취향을 몰랐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글쓰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글 써? 어느 작가 좋아해?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없는 거예요. 취향이 없는 거죠. 글 쓰는 건 좋아하는데 저의 취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아니 뭐 글 쓴다면서 좋아하는 작가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저에게 스스로 야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 취향이 있다고 생각해. 아무나 찍어. 그래서 한 명을 딱 찍어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이 작가를 좋아한다. 나는 이 작가가 내 취향이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작품을 다 읽어야 됐다. 그리고 막 그 사람의 책을 다 처녀작부터 사서 막 읽는 거죠. 또 힘들게 읽었으니까 또 이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또 표현해 봐야겠다. 나는 이 작가를 좋아하니까 이 작가의 글을 읽고 또 이 작가의 글 쓴 방식대로 또 나도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술 작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이 인문학 수업이 너무 귀중한 게 저희 이 취향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좋은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께서 힘들게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걸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취향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자기가 조사하다 보면 이게 또 자기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인문학 수업이 굉장히 그 소중한 수업이고 이제 중요한 수업이라고 저는 또 한번 생각했고요. 그렇게 이제 취향을 발견해서 취향을 저격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파고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클림트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파고들면은 그 순간에 뭐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 베일에 가려졌던 무언가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한 베일을 싹 벗기듯이 뭐가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취향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아까 지금 저희 클림트 조사했지만 또 클림트의 그 후배, 클림트가 그 후배 양성에 힘을 썼는데 그 후배 에곤 슐레 작품도 한번 또 보게 되니까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취향이 또 확장이 되면서 그 확장된 취향을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계속 취향이 뻗어 나가는 거죠. 뻗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 저희는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취향을 만들고 그거를 뻗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를 조사하고 이게 다 공부더라고요. 뭐 인생 공부도 되고 예술 공부도 되지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포모도루 공부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포모도루. 처음 들으셨어요? 핫한 공부법인데. 포모도루라 그래서 25분만 공부하는 거예요. 딱 시간을 재놓고 25분만 공부하고 공부가 더 잘 돼도 무조건 쉬어요. 5분을. 그리고 다시 또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50분도 할 수 있는데 뭘 25분만 해. 근데 이 포모도루 이 지금 핫한 공부법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길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 25분만 하는 거죠. 25분 5분, 25분 5분.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길게 할 수 있고 공부를 굉장히 꾸준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즘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행하는 포모도루 공부법인데 전 이 포모도루 공부법을 그 업무에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업무할 때 25분만 딱 집중했다가 5분 잠깐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저는 하루키가 생각났어요.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는데 하루에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을 안 써요. 직업 작가인데. 막 글이 막 잘 풀릴 것 같고 막 오늘 막 삘 받았어. 막 영감 떠올라. 그래도 절대 20매 이상을 안 써요. 그냥 딱 20매에서 끝내요. 근데 그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뭐 잘 될 것 같은데 이 하루키는 잘 풀릴 때 절제하는 거죠. 막 잘 풀려도 딱 절제. 나는 20매만 끝. 그리고 반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힘을 내는 거죠. 20매 써야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 그렇게 하루에 5시간 동안 직업 작가로서 그렇게 꾸준히 오래가는 다른 사람 뭐 한 작품 내고 반짝이 아니라 꾸준히 오래가는 그런 세계적인 작가가 돼서 꾸준히 길게 공부해야 되지 않나. 우리 최 선생님 오늘 안 오셨지만 최 선생님이 전에 얘기해 주셨던 예술이 길잖아요. 인생은 짧고 우리 긴 예술을 긴 호흡으로 반짝 공부가 아닌 길게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긴 호흡의 방법으로 공부를 우리 인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우리 뭐 예전에 조사했던 그런 메디치 가문 이런 것도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거를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 호흡으로 꾸준히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공부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길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씩 머릿속에서 땡땡 하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질문을 살아내세요. 이렇게 저는 표현해 봤는데요. 이건 뭐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 이것도 그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철학책이 있는데 그 철학책에 나온 하나의 말이에요. 질문을 살아내라. 우리 인생을 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인생을 살아내자. 그쵸? 그 질문을 살아내라는 거죠.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림에 대입해서 이 클림트의 그림을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그 클림트의 그림을 보고 조사하다 보면 질문이 막 떠오르더라고. 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아니면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구스타프 클림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이었으니까 왜 이 재료를 썼을까?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질문들이 탁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그냥 막 그 인터넷 조사해서 서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김치 묵히듯이 가슴속에 좀 품어 놓는 거죠. 그냥 바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조금 이렇게 가슴속에 묵히면서 꾸준히 가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김질 해보는 거죠. 뭘까?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해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질문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돼요. 이 다르게 생각하기,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이 달라지면
어떤 삶의 작은 변화들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인생 뭐 길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 긴 인생을 똑같은 방법으로 재미없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살면 인생에 어떤 삶의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살지? 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빠져드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살아내고 그 내가 살아낸 질문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삶의 변화가 와요.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제가 굉장히 그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돌아가신 고인 되신 스티브 잡스 형님의 그런 기업 철학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 잡스 형님께서 이 기업적으로 Think Different를 기업의 철학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저희 이 잡스 형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기업이 되지는 않았겠죠.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Everybody Think Different를 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 철학이 됐고 그 브랜드 철학이 우리 그 제품 아이폰에 담겨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삼성도 물론 기술력이 좋지만 이 갤럭시에는 저는 그닥 철학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애플에는 어떤 그 제품에 그런 브랜드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플 이 아이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죠. 이형, 너는 어떻게 한 거야? 이런 거 다 뭐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렇게 막 지금 구구절절 막 설명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쭉 설명드린 거를 이제 저의 클림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 한 번 더 풀어드리면 저는 작가 지망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글로 만납니다. 먼저 글을 통해서 2년 전에 이제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클림트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제 뭐 독서 동아리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 책을 같이 그 동아리에서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방구석 미술관의 한 챕터로 클림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내 취향이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글로 취향을 만났죠. 그런 다음에 한 번만 글로 만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화강문화원인가요? 그때 레플리카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진품은 아니고 레플리카라고 약간 모작으로 이렇게 그걸 쫙 걸어놔가지고 거기를 제가 정말 매일 갔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가서 보고 주말에는 아침에 가서 보고 점심 먹고 와서 또 보고 그렇게 거의 한 7일 정도 일주일 내내를 거의 매일 갔었어요. 그 매일 가서 클림트를 봤는데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뭐 제 삶에 매일 가서 봤다고 변화가 오진 않더라고요. 뭐 그냥 볼 때는 멍하니 멋있다라고 보지만 그게 뭐 저에게 어떤 큰 임팩트가 오진 않는데 왠지 모르지만 내가 왜 갔는지도 모르게 내가 이 클림트 작품을 보러 화강 문화원까지 왜 매일 가는지도 모른 채로 의문을 품고 가서 그냥 보는 거죠. 넋 빼놓고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클림트를 보러 정말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와 하고서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얘기했죠. 진짜 가서 보면은 그 거대한 작품 안에 할 말을 잃고 서 있게 된다고 그때 저는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할 말을 잃고 서 있고 싶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근데 할 말을 잃고 서 있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게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나. 그래서 또 저희 인문학 수업이 한 번 더 중요하지 않나. 계속 그거를 갔다 와서도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가기 전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뭔가 그 예술 작품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소설가들이 막 여행을 많이 다닌대요. 글이 잘 안 풀리면. 근데 막상 여행을 갔다 와도 여행 가서 어떤 임팩트를 얻어서 그걸로 글을 써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 느낀 어떤 철학이라든지 생활 속에 느낀 점이 글로 체화가 되는 게 좋은 글이고 이걸 여행을 한번 갔다 왔다 그래서 그게 잘 풀리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문을 품고 김치 묵은지 묵히듯이 묵혀서 계속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나에게 스스로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 퀘스천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지 어떤 그림을 통해서 아까 잡스 형님이 말했던 그런 다르게 생각하기가 돼서 어떤 삶의 작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노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노션 얼굴에 바르는 노션 아니고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같은 건데 노션이라는 핫한 또 서비스가 있어요. 저는 매일 출근하면 이 노션 안에 별게 다 있어요. 뭐 크립토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출근하면 이것부터 한번 쭉 봐요. 이 안에 저의 취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 루틴이 삶 속의 루틴에 하나의 예술을 끌어 들어와서 조금씩 보는 거죠. 조금씩 5분이라도 작품을 한 번씩 보고 뭐 실물이 아니더라도 보고 이런 식으로 제 삶 속에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제가 이따가 커피 마실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이 레플리카예요. 이 직구로 샀는데 이런 걸 이제 집에다가 펼쳐놓고서 같이 커피도 마시는 거죠. 작품을 이렇게 의자 앞에 거쳐놓고 같이 한 잔 드셔. 그래서 같이 마시고 그래서 한번 쳐다보고 저는 이렇게 삶 속에서 좀 물론 진품은 아니고 모작이지만 이런 거를 그냥 집에다 걸어놓고 여러 장을 구입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만나고 계속 가슴에 품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뭔가 또 저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봐요. 그럼 유영 너는 뭔 질문을 했니? 여러분 또 궁금하시겠죠. 이 클림트를 준비하면서 저의 또 삶 속에 질문이 있어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게 야한 질문도 많고 또 이상한 질문 있잖아요. 이상한 질문도 많고 또 저의 이 인생 흑역사와 관련된 질문도 많아서 여기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했어요. 클림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클림트 아버지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금세공자로서 일을 하셨는데 뭐 재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재능을 물려줬죠. 그럼 또 저는 또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아버지한테 뭘 물려받았나?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이런 걸 또 품고 이제 있다 보면 또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아버지에 대한 또 글을 한번 또 써보는 거죠. 또 뭐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클림트가 20대에 벌써 그 예술가 컴퍼니라는 회사를 경영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래서 20대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부와 명성을 얻었는데 나는 뭐 했나? 뭐 이런 걸 또 나는 뭐 했나? 라는 또 질문을 또 해보면서 20대 사진을 또 이렇게 보면서 나 20대에 뭐 했지? 라면서 또 그때 또 추억을 되새김질하면서 또 한 번씩 또 글도 써보고 뭐 이런 거를 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영 너는 그래 이런 거 했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너에게 우리는 궁금해. 안 궁금하신가? 궁금해. 무슨 변화가 있었어? 저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저는 해석이 좀 바뀌었어요. 제 삶의 그 아버지에 대한 해석, 뭐 20대에 대한 해석 이런 뭐 삶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일단은 그 과거에 대한 저의 해석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20대, 예전에 생각했던 나의 아버지 이런 해석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해석이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어떤 하나의 작업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저의 이제 새로운 꿈, 작가의 꿈을 계속 다져놔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됐고요. 네,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자, 굉장히 긴 사설에서 이제 드디어 그 남자, 그 기이한 그 남자에 대해서 한번 그 남자는 누구인가? 그 남자는요, 그는 19세기의 끄트머리를 이렇게 잡아쥐고서 20세기에 문을 열 때 같이 나온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기 말에서 세기 초를 산 사람이다. 19세기의 말에서 20세기의 초를 이렇게 산 사람이다. 이 세기 말이라 그러면 벌써 단어에서 뭔가 느껴지시죠? 뭔가 그 세기 말의 어두운 분위기, 뭔가 말기의 그런 분위기. 또 세기 초 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 뭔가 뭐 활짝 열릴 것 같고 이거를 두 개를 다 겪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격동이 심했겠어요. 벌써 이 사람의 산 이 시대만 가지고도 또 저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격동되는 그 시기를 그때 또 특이한 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여기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회거든요. 오스트리아 빈은 다른 데가 다 이 세기 초에 다 이렇게 문을 열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때 프랑스도 이미 그때 프랑스는 뭐 인상주의 뭐 이런 거 있을 때 오스트리아 빈은 절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때 요제프 황제 그 사람이 뭐 화장실도 이미 수세식이 나왔는데도
수세식 쓰지 마. 우린 기존 방식, 푸세식 그대로 써.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화를 싫어하고 그 자신의 그 왕국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굉장히 소원했던 이런 지역적 특성의 그런 시대적 배경까지 이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를 떠난 적도 없어요. 계속 이 오스트리아 안에 살면서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용기를 가지고 독립을 막 이렇게 해서 그 분리주의라는 걸 나중에 그렇게 힘들게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아르누보라는 그런 미술 양식이 있습니다. 아르누보.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예전에는 마음이 답답해서 짜증나. 이게 뭐야. 아르누보? 넘어가. 귀찮아. 예전에 사실 이랬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아르누보, 자포니즘. 뭐야. 몰라. 나랑 안 맞아. 막 이랬는데 제가 사실 작년부터 철학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이 바뀐 게 뭔가 이런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저는 예전에는 학자들이 잘난 척 하려고 그래 너 잘났다. 아르누보.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말을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은 그 어떤 사상가라든지 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이라든지 자신의 이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기존의 언어들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약간 그 생각이 오염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그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쓸어서 이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그 단어에 자신의 생각을 넣고서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철학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전처럼 짜증내지 않고 이거를 약간 신선한 회의 느낌으로 팔딱팔딱 뛰는 단어다. 이 단어는 신선하고 맛있는 회니까 꼭 내가 발라쳐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즐거운 느낌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전과 이제 달라진 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아르누보를 참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르누보가 어떤 양식인가. 근데 아르누보라는 거는 그 자포니즘이라 그래서 이게 일본스러움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그 고흐할 때도 아마 고흐 그림에 일본 그런 양식이 많이 있잖아요. 이때 일본 애들이 사실은 그 도자기 같은 거를 막 국제 박람회 같은 데 제출할 때 그 원래는 이게 도자기를 쌀 때 신문지에 쌌는데 그 신문지에 이 우키요에라는 판화의 그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애들은 자기네 도자기를 알리고 싶었는데 이 서양 예술계에서는 도자기 말고 그 도자기를 그 깨지지 않게 쌌던 그 신문지에 열광한 거죠. 그 신문지에 우키요에라는 그 그림들이 이렇게 판화로 그려져 있던 그림들을 보고 이 서양 예술계에서 이거 뭐야? 완전 대박, 신선해. 이거 뭐지? 왜냐면 기존의 서양 전통에서는 사물을 똑같이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주류였잖아요. 근데 이 우키요에는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굉장히 평면적이고 절제미로 간략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그 일본 만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서 일본이 애니메이션이 발달된 게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 우키요에서부터 이미 그때서부터 이 만화 산업이 발달이 그 옛날서부터요. 19세기 때부터 이미 일본은 만화 산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키요에를 그 서양 예술계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 안에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게 이제 자포니즘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양 예술계에서 이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고흐도 그런 식으로 좀 이 우키요에를 따라한 그런 그림들이 있었고 이 구스타프 클림트도 굉장히 일본 이 자포니즘에 빠져가지고 이런 우키요에처럼 표현하고 싶은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그 아르누보의 그 미술을 이제 거의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화가로서 이 구스타프 클림트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기 말에서 세기 초를 견뎌낸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기 말은 기존 우리 그 고전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50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온 그 고답적인 고전주의 화풍을 그대로 세기 말을 견뎌낸 남잔데
갑자기 세기 초가 되면서 이 공장 시스템 이런 게 들어오면서 모더니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림트는 이 중간에서 완전히 그냥 고립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이 고전주의를 답습해 왔는데 갑자기 모더니즘이 생기면서 더 이상 나처럼 그리는 사람이 없죠. 구스타프 클림트 그 이전에도 구스타프 클림처럼 그린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굉장히 전무후무한 그런 유니크한 화가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처럼 그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사람처럼 그리는 사람이 안 생긴 거죠. 모더니즘이 갑자기 너무 빠르게 대체가 돼버리니까 화풍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화풍인데 더 이상 이렇게 안 그리는 거죠. 모더니즘으로 그리게 돼서.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이 구스타프 클림트는 그 어떤 고립된 섬에 갇힌 그런 화가처럼 자신만의 화풍 하나를 딱 내놓고 쓰러져 버린 그런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또 이 사람의 그림들이 더 빛을 발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최 선생님 오늘 안 하셨네. 제 마음의 보석 상자. 저도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안 하셨네. 제 마음의 이 보석 상자를 저도 갖고 싶어서 제 또 누가 이때니까 또 질투로 보석 상자를 만들어서 그 보석 상자에 세 개를 한번 저도 담아봤어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까 설명해드린 스포마토 기법으로 그런 그 그림을 앞으로 보석 상자에 담고서 계속 한번 품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뭉크의 절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이 구스타프 클림트를 제 마음의 보석 상자에 싹 담아가지고 누가 훔쳐가지 않게 이렇게 담아서 품고 살고 싶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면서 자료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연표 안 하면 또 섭섭하시죠. 저 이거 정말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요? 연표는 다음 시간에. 연표 하기 싫은데 진짜 억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직 구스타프 클림트 아직 우리가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그림을 왜 접근을 했는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었어요.